네, 대형 지진이나 총리 교체 외에는 비교적 조용한 나라 일본에 올해 유독 경제 이슈가 많았습니다.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가 끝났고요. 니케이 평균 주가는 미국 다우지수 뺨치게 올랐죠. 일본 기업인들도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리처럼 불안해하고 있을까요? 박상준 와세다대 국제학술원 교수 모시고 원엔 환율 동향, 일본 경제 향방,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니케이 지수가 올해 우리가 밸류업 벤치마킹을 한다고 해서 꽤 많이 올랐는데 요즘 조금 주춤합니까? 요즘도 계속 오르고 있나요? 최근에는 횡보 상태입니다. 네. 4만 넘었었죠. 4만 네. 넘었다가 다시 그 밑으로 내려와서 3만 8천 대, 3만 9천 대 정도. 4만은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그래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원동력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큰 것은 일본 기업의 실적이 개선이 됐고요. 또 그리고 엔저가 있으면서 해외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또 중국에서 탈출한 자금들도 일본에 많이 왔고요. 중국에서 탈출한 자금. 네네. 네. 일본 국민들도 많이 국내 시장을 좀 많이 사고 있나요? 네, 과거보다 많이 참여를 했고요. 네. 하지만 일반 개인 투자가들은 또 좀 오르면 팔기 때문에 예. 네, 최근에는 과거에는 일본 은행이 ETF도 매입을 했으니까 일본 은행이 일본 증시를 떠받친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올해하고 작년만을 본다면은 오히려 일본 은행은 별로 그렇게 사지 않았고요. 특히 ETF 매입은 이제 멈췄고 가장 많이 일본 주식시장에서 많이 매입을 한 것은 외국인 투자가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 네, 그렇습니다. 네. 주로 미국 투자가인가요? 전 세계인데 주로 전 세계, 미국이죠. 아무래도 주로 큰 돈이. 네네. 네, 외국인 투자가들이 많이 왔다. 네. 자, 일본 경제하면 우리 국민들이 워낙 일본에도 많이 가기 때문에 이게 환율에 민감한데 그 환율을 보려면 또 일본 금리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돌파하고 한번 올렸는데 최근 일본 중앙은행, 일본은행은 통화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차례 연속 동결을 했습니다. 올릴 거라는 예상도 조금 있었는데 동결한 이유 어떤 건가요? 네. 지난 8월에 소위 말하는 검은 월요일이 있었죠. 네. 갑자기 미국 경기가 침체된다는 소문이 울면서 갑자기 미국에서 주가가 폭락을 했었고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굉장히 혼란이 있었고요. 그런 혼란이 있으니까 지금 경제가 좀 혼란스럽구나. 그럴 때는 금리를 인상해가 되게 어려워지죠. 네, 그게 하나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 금리 인하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금리 인하 움직임이 있으니까 일본에서 굳이 올리지 않더라도 일본과 미국 사이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 요인도 있고. 그래서 일단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금리를 올린 다음에 그 뒤에 세계 경제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때는 지난 회의에서는 이달이었죠. 네. 올릴 거란 예상도 있었습니다만 동결을 했는데 네. 그럼 일본 은행은 지금 물가를 걱정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언제쯤 금리 인상을 할 계획인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나요? 지금 엔 달러 환율이 예. 지난번에 일본의 우에다 총재가 회견을 하고 있는 중에 예. 그날 하루에 154엔에서 157엔으로 회견을 하는 중에 일본 엔화의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올릴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올릴 것이다, 말 것이다 하는 전망들은 있었지만은 올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엔화가 그만큼 떨어졌는데 지금 엔화가 또다시 160엔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157엔까지 지금 올라 있잖아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처음에는 150엔을 마지노선으로 생각을 했고 그때 9조엔 가까이 투입을 해가지고 150엔을 방어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깨졌고 그 뒤에 다시 160엔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굉장히 많은 돈을 썼고요. 예. 그래서 160을 방어하긴 했는데 150엔이 깨졌을 때 일본 경제에 큰 충격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60엔까지 이제 허용을 한 것이죠. 근데 지금은 또 다시 160엔에 가까운 상태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160엔이 붕괴된다 하더라도 160 1, 2, 3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일본 경제에 큰 충격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60엔이 붕괴될 위기에 처한다면 그때 금리 인상을 고려를 신중하게 할 것이고요.
만약에 160엔이 붕괴가 된 다음에 그 뒤에 굉장히 자본시장이 혼란스럽다, 외환시장이 혼란스럽다. 그러면은 아마 금리 인상을 고려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본의 물가 상승률은 지금 일본은행이 생각했던 어떤 목표로 했던 수준에 지금 대체로 통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걸 조금 벗어나고 있습니까?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네, 일본은행은 2%에서 3%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엔달러 원엔 환율, 특히 엔원 달러 환율을 말씀하시면서 이게 한때 8월이잖아요. 증시가 이제 출렁했을 때 당시에 네. 원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청산이 된다 뭐 그런 우려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해외에 투자된 일본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면서 시장이 충격을 받는 그런 게 또 있을지 모른다는 건데 이제 그런 불안감, 우려는 없다고 봐야 됩니까? 불안감 자체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외환시장도 아니면 주식시장도 굉장히 불안감은 지금 한국에서도 굉장히 이런 것 저런 거 불안해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 전 세계가 외환시장, 주식시장에서는 불안감이 있는데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도 불안감은 있습니다. 예. 불안감은 있지만은 엔 캐리 자체가 금리 차가 확대되면은 뭐 그 해외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니까 그렇게 또 나가는 것이고요. 또 금리 차가 축소가 되면은 이제 일본으로 또 다시 엔화가 돌아오고. 또 절상이 될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또 일본은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금리 차가 더 이상 축소되지 않고 있으니까 네, 일단 일본에서는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긴 했지만은 금리 인하의 폭이라는 것이 굉장히 예상보다 적기 때문에 미일 금리 차가 기대했던 것만큼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당분간은 엔캐리 청산에 대한 그 위험 그런 것은 뭐 없지만은 하지만은 언제라도 지금 금융시장이 금리라든가 환율이라든가 변동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지금 당장의 위험은 보이지 않지만은 저변에 그 위험은 늘 지속적으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지금 우리 환율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160엔 이미 150엔을 지지하려는 건 이제 이미 깨졌고요. 160엔을 나름의 일본은행이 지지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57엔, 160엔이 깨져도 전혀 놀라지 않을 정도로 지금 시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환율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나요, 시장에서는? 네, 시장에서는 160엔이 깨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160엔에서 막았을 때는 그때는 160엔이 마지노선일 것이다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였는데 지금은 시장에서도 160엔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원엔 환율도 동시에 조금 지금 낮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수준으로 지금 유지가 되나요? 원엔 환율은 지금 조금 전에 엔으로 넘어가서 예. 하지만 160엔을 일단은 막으려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일본은행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외환시장에서의 투자자들도 굉장히 포지션을 잡기가 160엔이 깨질 수도 있는데 다만 160엔에서 만약에 일본은행이 방어에 성공한다면은 또 그 숏 포지션을 잘못 잡았다가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상태에서 불안한 그 상태 일본 외환시장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지금 아시아 통화가 전반적으로 동조 현상이 있습니다.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이 예. 같이 싸졌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본이 싸졌지만 한국도 역시 싸졌고 우리 원화가 더 싸지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원화가 더 싸졌죠. 그러니까요. 최근에 한국 정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하고 엔 사이에서는 900에서 950 사이를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엔화도 많이 달러에 대해서 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돈 원화가 더 빨리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엔 환율은 900에서 950원 사이, 100엔당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일본 증시 올해 꽤 좋았다고 아까 말씀을 이제 하셨잖아요. 네. 그런 면에 비해서 보면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일본 증시에 관심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네. 일본에 오래 계시는데 일본 증시에 뭐 조금 우리와 비교하면 좀 매력이랄까 뭐 그런 걸 좀 들 수 있다면 뭘 들 수 있을까요? 네. 그 일본 증시가 뭐 한참 안 좋았을 때 그때 같으면 뭐 당연히 투자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지금은 많이 올랐으니까 또 한국에서 투자하기에는 또 환율이 워낙 변동성이 심하니까 투자하기에는 위험이 있죠. 그래서 뭐 그렇게 일본 증시를 뭐 그 권하거나 그럴 입장은 아닌데 다만 매력이 있다. 일본 그 증시의 뭐 단점도 장점도 있겠지만은 네. 장점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많은 일본 기업들이 사업 재편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일본의 주가가 많이 오른 이유가 그 저번에 가장 큰 이유는 뭐 엔저나 다른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기업 실적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네, 지금 그 일본 기업의 영업이익과 니케이 지수를 아마 화면에서 보실 수 있을 텐데 예, 보시면은 쌍둥이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네요. 일본 기업의 영업이익이 좋아질 때는 니케이 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은 일본 기업의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로 올라간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니케이 지수가 올라갔고요. 그 영업이익이 좋아진 거에 이면에는 엔저도 있지만은 많은 일본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들이 사업 재편에 성공을 했다 하는 그런 평이 있습니다. 그게 네. 하나 장점이고요. 이 사업 구조 개혁에 성공을 했다. 대기업들 네, 위주로. 네. 그리고 일본은 2014년, 2015년부터 가버넌스라든가 그런 걸 굉장히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기업 지배 구조를 네, 많이 그렇습니다. 개선했다. 네, 그렇습니다. 국가 정책으로 또 기업 차원에서도 과거의 가버넌스의 문제가 기업에도 문제였다라는 인식하에서 많이 그 개선이 됐기 때문에 2014년, 15년에 가버넌스 코드라든가 스튜어드십 코드가 만들어져 가지고요. 네. 최근에 한국도 국민은행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최근에 뭐 고려해안 같은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이때 국민연금이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가버넌스가 요동칠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관해서 일본의 국민연금은 스튜어디십 코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든 그리고 일본의 국민연금의 자금을 받아서 운용하는 운용사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자기네 결정을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를 웹페이지에 올려야 돼요. 아, 국민연금이 네네. 뭔가 의사결정, 기업 네네. 지배 구조에 관한 거라든지 모든 의사결정 네네. 이유를 공개해야 된다. 네. 자기네가 보팅을 했을 때는 그 보팅의 이유를 웹페이지에 올리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많이 선진화됐달까, 투명하달까 그런 면이 있고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 그 개인 투자가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하는 것이 뭐 주가 조작도 있지만은 주가 조작 플러스 갑자기 막 물적 분할 같은 게 있으니까 네. 기업을 여러 개를 쪼개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문제가 많았죠. 네네. 네. 근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굉장히 큰 그 전자 회사인 뭐 소니 같은 경우에는 소니가 게임이라든가 영화라든가 뮤직이라든가 뭐 우주라든가 사업이 한 5개 메인 사업이 한 5개쯤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게 게임이 굉장히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게임만 딱 떼가지고 물적 분할해서. 네, 그런 일은 전혀 듣지 못하잖아요. 아, 그래. 네.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는 네네. 분번하게 일어나서 지금 그러니까요. 투자자들이 분노했는데.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만히 보니까 미국이나 일본, 한국을 비교해 보니까 네. 한국이 이상한 거였어요. 우리만 그랬다. 우리만 네네. 우리 투자자들 좀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네. 일본은 그렇지 않다. 네네네. 기업 지배 구조가 확실히 개선이 됐고 사업 구조 개편을 했고 연금이 그런 의사 결정하는 것들 반드시 공개를 해서 투자자들로부터 뭔가 검증을 받고 있고 감시도 받고 있다. 그런 얘기네요. 네네. 그런 면에서 좀 매력적이다. 우리가 좀 많이 배워야 될 텐데 배운다고는 했어요. 우리 네. 우리 증시도 뭐 밸류업을 네. 정책을 내놓으면서 일본을 벤치마킹 한다고는 했는데 네. 뭐 어떤 뚜렷한 실적은 없네요. 네. 그 점에서 그 벤치마킹을 할 때 마지막 일본 사회나 일본 그 거래소 또 일본 정부에서 노력을 제가 2014년 15년부터 노력을 했다고 했는데 네. 그동안 저변에서 가버넌스나 스튜어드십 코드나 그걸 하면서 저변에서 꾸준히 개선한 것을 카피하는 노력은 좀 부족하고요. 네. 마지막에 이제 그 기업의 상장 기업에 대해서 뭐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뭐 어떤 정책을 하느냐 이런 걸 공개하라 한 마지막 그 부분만 우리 기업들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전에 좀 더 개인 투자가들이 신뢰할 수 있는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하면은 장난은 치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은 장난치는 거를 어떤 그 스튜어디십 코드에 가입을 한 투자사라든가 연금에서 그거를 막을 것이다 하는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네네네. 그런 믿음이 신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일본은 그런 노력을 오랫동안 해왔다는 사실, 어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다는 얘기죠. 자, 일본에 또 관심이, 우리는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내년 1월 20일인데, 마침 우리 좀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탄핵 정국.
그러나 탄핵 정국 아니어도 트럼프 위기가 뭐 관세를 지금 관세 전쟁 예상되면서 걱정이 많은데 일본 기업인들은 그걸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현지에서 보시기에. 일본도 동병상련이에요. 그래요? 그 네, 부분은? 그래서 네. 그래서 현재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물밑에서는 굉장히 많이 교류하면서 서로 협력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한국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 또 변동성, 뭐 미중 마찰 이런 거 일본 기업도 똑같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그 위험을 느끼는 거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일본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 불안감은 똑같다. 네. 그거에 대처하는 방안 중에서 조금 특별한 움직임이 일본에 있었죠. 아키헤 여사, 고 아베 총리의 부인입니다. 이분이 미국을 직접 가서 트럼프 당선인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면담까지도 주선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와 비교를 하니까 참 정말 다른 행보예요.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런 거를? 그게 일본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이 경우에는 장점으로 작용을 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국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그래서 변화가 빠르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좀 변화가 더디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 같으면은 외교 정책이나 그런 거에서 큰 변화를 두지 않아요. 꾸준히 미국이라든가 유럽과 우방으로서 협력을 하는 거를 그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중국이나 러시아는 너무 마찰을 하지 않는 그 정도 기조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편이냐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미국하고 서유럽 같이 이제 간다. 네. 이거를 견지를 하지만은 그러면서도 중국이나 러시아는 그 대륙의 마찰을 피한다.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거나 해도 일본 측에서 크게 변동하지 않고 또 일본의 특징은 그렇기 때문에 전임자를 챙깁니다. 전임자를 네네. 챙긴다. 네네. 예. 그러니까 한국 기업에서 많이 놀라시는 것이 한국 기업에서 새로 뭐 일본 기업이 어떤 파트너가 돼서 일본 기업의 담당자를 만나면은 한국 기업은 지금 현재 담당자만 알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일본 담당자는 이 한국 담당자의 전임의 전임까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네. 우리는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또 재집권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관리를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해두는 거죠. 네, 우리는 기업이나 정치나 전임자 지우기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많이 다른데 마지막 질문 좀 짧게 하고 싶은데요. 지금 일본을 우리가 과거를 얘기할 때 잃어버린 10년이다, 20년이다 또는 30년이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우리가 뭐 일본을 닮아간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다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일본을 그런 면에서 닮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뭐 많은 면이 있고 특히 뭐 인구 문제라든가 뭐 고령화, 뭐 청년 인구의 감소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냥 뭐 마지막 질문이시니까 제가 좀 뭐 하나를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 경제가 피크에서 이제 마지막 그 번영을 누릴 때 그때 생각해 보시면은 일본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엄청 많이 했어요. 엄청 해외여행을 많이 간다. 네, 일본 경제가 안 좋다 하면서도 그 모습도 지금 한국하고 너무 똑같아요. 똑같고 네. 피크 재팬일 때 네네네.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모습이 네네. 똑같은 게 또 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 방송에 출연해서 한국 너무 좋아요 하는 것도 그것도. 일본에서 똑같았고요. 그리고 요리라든가 여행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거. 많은 것도 피크 저편일 때 봤던 걸 지금 보고 있다. 우리도 피크 코리아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든다 그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본 경제 동향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상준 와세다 대학교 국제학술원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